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지난달 미국인들의 소비가 주춤하면서 전월에 비해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집세 상승률도 또다시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지난 1월 기준 1년 전보다 12.6%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희생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애틀랜타 공동체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살인 사건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증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만연한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총격 사건 직후 애틀랜타를 방문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느낀 공포와 고민에 대해 들었다면서 코로나19는 반아시아 혐오와 괴롭힘,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은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 때문에 표적이 되는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극의 직면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희생자와 가족, 애틀랜타 공동체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희생자를 되돌릴 순 없지만 이 희생은 반아시아 감정, 성별에 기초한 폭력이라는 미국의 오랜 잔재를 대비하도록 했다며 정의와 안전, 존엄성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비극은 만연한 총기 폭력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행정부는 1년간 어느 행정부보다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행정 조처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 해야 하고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샵 한 곳에서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총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애런 롱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풀턴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스터샷 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어제는 FDA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라 CEO는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 사망과 입원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체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을 3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FDA 검토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모더나의 스티븐 호그 대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50세 이상, 적어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4차 접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면서도 얼마나 빨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FDA는 다음 달 중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FDA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허가하더라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CDC는 면역 체계가 손상되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유행기에는 유아와 4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원자 수가 폭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전 델타 변이 유행기와 비교해서 거의 5배나 많았습니다. CDC는 어제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에 미국의 유아와 4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원자 수가 그 이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에 비해서 거의 5배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유행기 동안에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인 것은 생후 6개월 이내의 유아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의 증세의 위중도는 연령별 그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중증 환자를 발생하게 했고 특히 0세에서 4세의 유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감염과 입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아와 4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군, 즉 임신한 여성들과 가족들,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과 접종이 가능한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포함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남은 회의는 총 6번인데요. 연준은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0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2015에서 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이 1.9%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일자리가 안정된 반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또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채와 기관 부채, 주택 저당증권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양적 긴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대의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렇게 치솟는 물가 부담에 지난달 미국인들의 소비가 주춤하면서 전월에 비해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증가세 4.9%보다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했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 증가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주거비용도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아 가계에 부담을 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는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2월 소매 판매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이날의 발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세 상승률도 또다시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집세는 1년 전보다 12.6% 올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무려 40%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을 인용해 1월 미국 단독주택 집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10개월 연속으로 상승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마이애미는 38.6%에 달했습니다.
같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는 월세가 19.9%,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18.9% 올랐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과열은 모든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플랫폼 줌퍼에 따르면 미국의 침실 1개짜리 주택 월세 중위 가격은 지난 2월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특히 뉴욕시는 1년 만에 $3,100로 26% 급등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주택 매물 감소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 여력이 되지 않거나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임대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 비중은 사상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블룸버그는 세입자가 몇 달 안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월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월세는 2년간 평균 18%가량 올랐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1일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미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미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진행한 화상연설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평화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고 러시인이 우크라이나 파괴에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 중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 아이와 여성이 울부짖고 희생자들을 땅에 던지듯 묻는 모습 등 참혹한 광경이 담긴 1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공격을 받은 하와이 진주만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를 기억하라고 격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영상 말미에는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폐쇄하라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8억 달러 상당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총 2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계속 도울 추가 안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시금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다며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방공 및 대전차 시스템을 비롯해 기관총, 산탄총, 유탄 발사기 등 소형 무기와 탄약, 무인기 등이 포함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스팅어 대공 시스템 800기, 제블린 2000기 등이 지원에 포함되고 경량 대전차 무기, AT-4 대전차 시스템, 전술무인 비행 시스템, 라이플총과 권총, 기관총, 산탄총 등도 지원됩니다. 이 밖에 탄약과 방탄복 25,000세트, 헬멧 25,000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스팅어 대공 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비롯해 산탄총과 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을 지원하고 위성 이미지 분석도 제공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주에만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번 정부 들어 총 2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되겠지만 미국 국민은 푸틴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공격 앞에 변함없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화상 연설과 관련해 열정적인 메시지에 감사한다며 설득력 있고 중요한 연설이었고 이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에는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 생산성 증가 등 뉴욕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주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커버리지 for all 법안의 경제적 이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기대 수명 연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 개인 재정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개인 및 공공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리지 for all 법안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까지 소득의 서류 미비자 포함 19세 이상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 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 3,000달러까지입니다. 법안은 올 1월 말 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고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습니다. 시 감사원장은 이 법안이 올해 실행될 경우 조기 사망 예방에 따른 추산이익 6억 4,900만 달러,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00만 달러, 본인 부담금 절감 2천만 달러 등 총 7억 1천만 달러의 구체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가운데는 약 100만 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5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반인 투어를 시작한다며 모든 입장은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투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2020년 3월 본격적인 팬데믹 이후 투어를 중단해왔습니다. 의회도 오는 28일부터 점차 개방을 시작해 9월 5일까지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3일에서 28일 전 세계 177개 재외공간에서 진행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 참관인 수당이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관인들은 선거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9시간 투표 진행을 돕고 하루 수당으로 식비 20달러가 포함된 7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5 60센트로 미국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선거 참관인은 정당별로 위촉하고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참관인의 하루 수당은 5만 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하려는 재외 차세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학사과정 25명, 석박사과정 75명 등 100명을 선발합니다. 한인사회 발전과 모국에 기여할 자질을 갖춘 성적 우수자로 2022년도 9월 학기 또는 2023년 3월 학기에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에게는 학비 일부와 매달 95만 원의 생활비가 제공되고 최초 입국과 최종 출국 항공료, 최초 소요 경비와 한국어 연수, 논문 인쇄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역사 문화 체험과 멘토링, 유학생 네트워크 활동 기회도 제공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가 15일로 종료됐습니다. 뉴저지 주민 220만 가구가 이용하는 PSENG는 지난 2월 말 기준 27만 5천 가구가 90일 이상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 총 체납액이 3억 3,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가정,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은 8억 2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 등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